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충청도 어느 장터의 늦겨울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둥그렇게 원을 잇고 그 한가운데에는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노인과 남루한 옷차림에 입을 꾹 다문 사내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최부자였고 그 앞에 사내는 최부자 댁에서 20해를 꼬박 머슴으로 일해온 벙어리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7살 때 열병을 앓아 말문이 막혔으나 우직한 성품으로 소처럼 일만 해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칠성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귀찮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에잉, 끈질긴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20해 동안 내 집 쌀 축낸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밀린 세경을 내놓으라 행패를 부리는 게냐? 칠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전대를 꺼내어 최 부자 앞에 내보였습니다. 텅 빈 전대를 흔드는 칠성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침묵의 시위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최 부자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인심 쓰는 척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좋다, 좋아.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제안을 하나 하마. 내 놈이 악착같이 모아둔 그 쌈짓돈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좋기 30냥은 될 터인데. 30냥. 그것은 칠성이 남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고 떨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평생을 바쳐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머슴 신분으로 그만한 돈을 모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돈 30냥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저 산 및 기와집 문서를 내게 넘겨주마.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말한 산 및 기와집이라니. 그곳은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흉가 중의 흉가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도공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귀신부리 춤을 춘다는 그 집을 거저도 아니고 30냥에 팔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뻔뻔하게 품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지? 본래 100냥도 넘는 기와집이나 내 놈이 갈 곳이 없어 보이니 내 특별히 선심을 쓰는 것이다. 싫으면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최 부자의 으름장에 칠성은 잠시 최 부자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맑고 깊은 눈빛에 순간 움찔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칠성의 시선은 최 부자의 얼굴을 지나 저 멀리 산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폐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흉측하게 무너져가는 폐가일 뿐이었으나 칠성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칠성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폐가는 음산한 귀신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성한 잡초와 썩은 기둥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고 영롱한 푸른 기운이 땅 밑에서 숨을 쉬듯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기운이 아니라 맑고 고귀한 기운이었습니다. 칠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꽁꽁 싸매에 둔 전대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풀어 최 부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엽전들이 짤랑이는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허,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벙어리라 샘을 할 줄 모른다더니 똥값을 주고 돌덩이를 사는 꼴이로다. 최 부자는 쾌재를 부르며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고는 집 문서를 칠성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자, 거래는 끝났다. 여기 먹을 찍어라. 최 부자는 미리 준비한 먹물을 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칠성은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먹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하단 매수일란에 힘껏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칠성의 손바닥 자국. 수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거래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돈을 챙겨 돌아서려다 발치에 굴러다니던 깨진 박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깨져서 더러운 오물이 묻은 개밥 그릇으로 낯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낄낄거리며 그 박가지를 칠성 쪽으로 툭 찼습니다. 옛다, 놈이다. 그 흉가 가서 귀신이랑 밥 비벼 먹을 때 쓰거라. 최 부자는 박장대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깨진 박가지가 힘없이 굴러와 칠성의 집신 앞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인생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허리를 굽혀 깨진 박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먼지를 털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장옷을 쓴 여인. 그녀는 영모로 집안이 몰락하여 관비가 될 뻔하다 도망쳐 숯을 구워 팔며 숨어 지내는 명은이었습니다. 명은은 칠성의 맑은 눈빛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님, 정녕 그 피 같은 돈을 다 주고 저 흉가를 사신 것입니까? 저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칠성은 명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런 눈빛의 명은에게 자신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둥근 원을 그리고 다시 땅을 가리키며 반짝이는 손짓을 했습니다. 명은은 잠시 칠성의 손짓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보신 겁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칠성님은 보신 것입니까?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명은의 마음속 불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칠성님의 눈은 거짓을 보는 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흉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흉가는 마을 외곽 산비탈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낮에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곳이었습니다. 흉가라고 손가락질 받던 산밑 외딴집에도 어김없이 밤은 찾아왔습니다. 기둥은 사가 비틀어졌고 벽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나 칠성과 명은은 그곳을 쓸고 닦아 제법 사람 사는 구색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날 밤은 유독 달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를 마당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낡은 문풍지를 새로 바르기 위해 풀을 쓰고 있었고 명은은 호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기우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시각 칠성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안방 한 구석 아직 수리하지 못한 썩은 마루 틈새로 향했습니다. 칠성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소리라도 들으셨습니까? 명은이 바느질을 멈추고 물었으나 칠성은 대답 대신 검지를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마루 틈새에 눈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칠성의 신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캄캄한 어둠일 뿐이겠지만 칠성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가느다란 달빛 줄기가 마루 밑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흙바닥에 흡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부딪혀 사방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도깨비불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눈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가 푸른 빛을 머금고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깔은 차가운 푸른색이 아니라 마치 비갠 뒤의 하늘처럼 맑고 깊은 비취색이었습니다. 저것은 반사된 빛이다. 아주 매끄럽고 투명한 유약을 바른 물건이 달빛을 받아내고 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명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 장판을 가리키며 뜯어내야 한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벅찬 기대감으로 일렁였습니다. 마루 밑에요? 저 낡은 구들장 밑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에서 쇠지렛대와 호미를 챙겨 들었습니다. 명은도 호롱불을 들고 칠성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무 뜯기는 소리와 함께 오래되어 삭은 마루장이 칠성의 힘에 못 기겨 뜯겨 나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흙내음이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칠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루장을 걷어냈습니다. 한 장, 두 장 걷어낼수록 바닥에서 올라오는 푸른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윽고 안방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칠성은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흙은 다져진 지 오래된 듯 단단했지만 칠성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습니다. 호미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는 청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은 호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살살 걷어냈습니다. 명은이 호롱불을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흙 속에서 둥그스름한 옹기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 누군가 여기다 장독을 묻어둔 걸까요? 하지만 그것은 김치나 된장을 담는 장독이 아니었습니다. 뚜껑 틈새는 밀랍과 기름종이로 겹겹이 밀봉되어 있었고 그 솜씨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습기와 벌레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쏟아지던 달빛이 옹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 빛이 어두침침한 폐가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신비롭고 영롱한 비취색의 향연이었습니다. 옹기 안에는 솜과 비단으로 고이 쌓인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 가장 위에 있는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학이 구름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문양이 새겨진 매병. 표면에는 가는 실금이 그물처럼 아름답게 퍼져 있었고 유약은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투명하고 깊었습니다. 아, 이것은 고려 청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왕실에서나 쓴다는 천하의 명품 상감청자로군요. 칠성은 말없이 청자를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집의 주인이었던 도공이 도적대의 습격을 예감하고 목숨보다 아끼던 역작들을 지키기 위해 마루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도공은 비명행사했으나 그가 남긴 예수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년을 견디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님, 이 빛을 보신 겁니까? 사람들이 귀신불이라며 도망칠 때 칠성님의 눈은 이 찬란한 보물의 빛을 알아보신 겁니까?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비뚤배뚤하지만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주인이 없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칠성은 청자를 다시 솜에 싸서 옹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했습니다. 무려 10개의 항아리에서 대접, 주전자, 향로 등 각기 다른 모양의 청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냥을 주고 산 흉가가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 최고의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마련이었습니다. 칠성과 명은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려 했으나 입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칠성이 읍내장터에 나가 기와를 사기 위해 엽전 대신 작은 청자 접시 하나를 전당포에 맡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흉가 터가 명당이라더라. 벙어리가 떼부자가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은 마침내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악덕지 주인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의 집 사랑방. 비단보료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빨던 최 부자가 하인의 보고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냐? 그 벙어리 놈이 산 흉가에서 고려청자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예, 나으리 장터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전당포 김씨 말로는 그 접시 하나만 해도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넘는다고 하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배가 아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냥, 고작 30냥에 팔아넘긴 그 쓰러져가는 흉가에서 수만 냥의 보물이 나왔다니. 최 부자는 자신의 무릎을 치며 땅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집을 헐값에 넘기다니. 그 청자는 원래 내 땅에서 나온 것이니 다 내 것이다. 내 것이어야 해. 최 부자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청자를 되찾아올 궁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오나 나으리, 이미 매매 문서를 써주고 돈까지 받으셨는데 어찌 도로 뺏어옵니까? 관아에 가도 소용없을 텐데요. 이놈아,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다. 그리고 벙어리 놈은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지 않느냐? 내게 좋은 수가 있다. 최 부자는 서안 앞으로 가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가짜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자, 보아라. 본인은 칠성에게 집을 판 것이 아니라 30냥을 보증금으로 받고 1년간 빌려주기로 한다. 집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은 주인 최 씨의 소유로 한다. 어떠냐? 그럴싸하지 않으냐? 역시 나으리의 지략은 당해낼 자가 없사옵니다. 헌데 칠성 놈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매매 문서를 들이밀면 어쩌시려고요? 그 멍청한 놈이 문서를 제대로 간수나했겠느냐? 설사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사또 영감에게 미리 손을 써두면 그만이다. 벙어리가 지져봤자 누가 믿어주겠느냐?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최 부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위인이었습니다. 만약 칠성이 진짜 문서를 꺼내 보이고 누군가 그것을 읽어준다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써준 진짜 매매 계약서. 그걸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최 부자는 품속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써준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이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던 매도 증서를 아직 태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그는 혹시라도 나중에 칠성이 돈을 안 줬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병적인 의심과 욕심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는 진짜 계약서를 태우는 대신 꼬깃꼬깃 접어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자신의 왼쪽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신고 있던 하얀 버선을 벗고 그 안쪽 깊숙한 곳 발바닥에 오목한 부분에 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안심이지. 아무도 감히 내 버선 속을 뒤져볼 생각은 못할 게야. 그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다시 버선을 신고 꼼꼼하게 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거들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력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고요하던 칠성의 집 마당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칠성은 나오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관하로 압송한다. 마당에서 청자를 닦고 있던 칠성과 명은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죄인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칠성님은 정당하게 제 돈을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최부자 댁에서 고변이 들어왔다. 이 집은 임대한 것이고 여기서 나온 청자는 모두 최부자의 것인데 내 놈들이 가로채려 했다더군. 썩 끌어내라. 포졸들은 칠성을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입에서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은은 칠성의 눈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칠성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칠성은 끌려가면서도 품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전 재산 30냥을 주고받은 수촌이 찍힌 진짜 매매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칠성과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최 부자.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사또의 눈빛은 이미 최 부자의 뇌물에 넘어가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죄인 칠성은 듣거라. 너는 주인 최 씨의 집을 빌려 쓰는 주제에 그곳에서 나온 귀한 보물을 내 것인 양 착복하려 했다. 또한 그를 모르는 것을 핑계로 계약 내용을 위조하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최 부자가 끼어들며 가짜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사또 영감, 보십시오. 여기 임대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30냥에 1년 임대.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사옵니다. 저 벙어리 놈은 은혜도 모르고 제 뒤통수를 치려한 파렴치한 놈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칠성에게서 청자를 모두 몰수하여 원주인 최 씨에게 돌려주고 칠성은 곤장 50대에 처하라.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낭랑하면서도 결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판결은 부당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흰 장옷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린 여인 명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년은 또 뭐냐? 어디서 감히 여편네가 신성한 재판정에 끼어들어? 명은은 떨리는 손으로 장옷 자락을 살짝 걷어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오나 억울한 사정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최 부자가 내민 문서는 가짜입니다. 칠성님에게는 진짜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명은은 묶여있는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매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대신 칠성님의 손바닥을 그린 수촌이 찍혀 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으나 그는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그건 그놈들이 위조한 것이옵니다. 벙어리가 그를 모르니 누군가 시켜서 가짜를 만든 게지요. 제 것이 진짜이옵니다.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또는 골치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서가 2개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구나. 허나 최 부자는 고을의 유지이고 칠성은 천한 머슴이니 최 부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또가 다시 최 부자의 편을 들려 하자 칠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형틀 넘어 최 부자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칠성의 신안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에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붓끝에서 떨어지는 먹물 한 방울,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그리고 최 부자의 의기양양한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불안감. 칠성의 시선이 최 부자의 전신을 훑어 내렸습니다. 칠성의 시선이 최 부자의 왼쪽 발목에 꽂혔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야 할버선 볼 위로 종이를 여러 번 접어 만든 날카로운 직선의 굴곡이 칠성의 눈에만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저기다. 저곳에 숨겼다. 칠성은 온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묶인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최 부자의 왼쪽 팔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명은이 칠성의 눈빛과 손짓을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사또 나으리, 칠성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벙어리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칠성님의 눈은 거짓을 꿰뚫어 봅니다. 칠성님은 보셨습니다. 최 부자가 관아에 들어오기 직전 진짜 계약서 사본을 태우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숨긴 것을 보셨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내 몸에 숨기다니? 최 부자의 왼쪽 버선을 보십시오. 칠성님은 그곳에 접힌 종이가 들어있음을 옷감의 부자연스러운 굴곡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왼쪽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또도 백성들의 눈이 있기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봐라. 확인해 보아서 나쁠 건 없지 않으냐. 최 부자의 버선을 벗겨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최 부자를 제압하고 억지로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선을 잡아당기자 버선볼 안쪽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가 툭 하고 마당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졸이 종이를 주워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 가진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매매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최 부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최 부자가 스스로 품고 있던 이 종이가 바로 진실의 증거입니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의심병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자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내려앉은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버선 속에서 계약서가 발견되어 궁지에 몰린 최 부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꺼내든 날카로운 청자 조각 하나. 그것은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자기 파편이 아니라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밤의 진실을 품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최 부자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저 영롱한 비취색을 보란 말이다.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가 틀림없다. 10년 전 도적대가 훔쳐간 내 물건을 저 놈들이 흉가에서 파낸 것이니 저 청자들은 모두 내 것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뺏긴 분풀이로 그 안에 담긴 막대한 보물만큼은 기필코 차지하겠다는 억지였습니다. 사또는 곤란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때깔이 곱긴 하구나. 칠성이 자네가 발견한 청자들과 흡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흡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건이옵니다. 제 물건이니 제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벙어리 놈은 남의 집 물건을 가로채려 한 도둑놈입니다. 당장 저 놈을 하옥하고 청자를 제게 돌려주십시오. 최 부자의 기세에 눌린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당장 눈앞의 증거라고 내밀어진 조각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명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지 논리였지만 당장 반박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칠성님이 도둑이라니요. 저 조각이 칠성님이 찾은 청자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비슷하게 생긴 조각을 들고 와서 우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년이 어디서 말대꾸냐? 내가 주인이라는 게 증거다. 억울하면 내 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든가. 최 부자는 뻔뻔하게 배를 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명은은 분함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칠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최 부자가 내놓은 청자 조각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칠성의 신안이 다시 한번 발동했습니다. 칠성의 시야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사물의 본질만이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눈은 사또의 손에 들려있는 청자 조각의 깨진 단면을 훑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깨진 면일 뿐이었으나 칠성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흙과 불이 만나 천년을 견딘 온기의 결. 그 깨진 단면에는 미세한 굴곡과 요철이 수만 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혹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흔적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복잡한 무늬를 뇌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은 고개를 돌려 증거물로 압수되어 관아 마루 한쪽에 놓여있던 흉가 출신 청자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중에는 운반 도중 부딪혀 깨지거나 10년 전의 충격으로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채 발견된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칠성의 동공이 조리개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가져온 조각의 단면 굴곡.
그리고 관아 마루에 놓인 깨진 항아리의 빈 틈새. 두 개의 이미지가 칠성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끊어진 산맥이 이어지듯 두 형상은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짝이다. 칠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묶인 몸을 비틀며 관아 마루에 놓인 깨진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 앞에 떨어진 조각을 가리키며 두 손을 모아 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은이 칠성의 뜻을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칠성님이 확인해 볼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 조각을 저기 있는 깨진 항아리에 맞춰보게 해주십시오. 시간 낭비다. 맞춰본다고 뭐가 달라졌냐? 내 물건이니 당연히 맞겠지.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히려 맞으면 자신의 소유권이 입증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또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포졸에게 칠성의 결박을 풀게 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 놈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보자꾸나.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와 최 부자가 던진 청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루에 놓인 깨진 청자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항아리는 10년 전 도공이 죽임을 당할 때 몸싸움 중에 깨져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칠성의 손끝에 모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칠성은 조각을 항아리에 깨진 틈새에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청아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조각과 항아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깨진 단면의 미세한 굴곡 하나하나가 서로를 끌어안듯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유약의 흐름마저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칠성은 조각이 맞춰진 항아리를 높이 들어 사또와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관아 마당에 명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보십시오. 완벽하게 맞습니다. 최 부자가 가져온 조각은 바로 이 항아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 집 타보가 맞으니 조각도 맞는 게지. 역시 내 물건이야. 최 부자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은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최 부자 어른, 자승자박이라 하더니 딱 그 꼴입니다. 이 항아리는 10년 전부터 흉가 마루 밑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도공이 죽기 직전 숨겨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 깨진 조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명은의 추궁에 최 부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당신이 10년 전 그 흉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항아리가 깨지던 그날 밤, 도공 가족이 몰살당하던 바로 그 현장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맞아. 10년 전 흉가 사건 때 범인을 못 잡았지 않나? 그 집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거기서 깨진 걸 주워왔다는 거잖아? 그럼 최 부자가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소리요? 도공 식구들 죽을 때 최 부자가 거기 있었다면 설마 범인이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추궁으로 변한 것입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자다. 최 부자가 범인이다. 하는 고함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부자는 쏟아지는 비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적대를 시켜 도공을 죽이고 집을 뒤졌으나 청자를 찾지 못해 분한 마음에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조각 하나를 홧김에 주워왔던 기억. 언젠가 이 조각을 단서로 나머지 청자를 찾으리라 생각하며 간직했던 탐욕의 증표가 이제는 살인의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길 가다 주운 것이다. 그래, 길에서 주웠다.
우연히 주웠는데 맞춰보니 맞았던 게야. 최 부자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칠 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더니 대문이 박살날듯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마패를 든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먹고 부정을 저지르던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허름한 선비 복장을 한 암행어사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와 사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을 수령은 듣거라. 민원을 묵살하고 토호와 결탁하여 백성을 핍박하고 매물을 받아 챙긴 죄, 내 이미 파악하였다. 너는 파직이다. 사또가 벌벌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암행어사의 시선이 칠성과 최 부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가 내 놈의 죄상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10년 전 미제로 남았던 도공 일가족 몰살 사건. 그 배후에 내가 있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내 스스로 가져온 저 조각이 그 증거가 되었구나.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재판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10년 전 참혹했던 살인사건의 재수사로 국면이 전환된 것입니다. 여봐라. 이 항아리와 조각을 증거물로 채택한다. 그리고 최가를 당장 하옥하라. 내 친히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주겠다. 포졸들이 최 부자를 포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각 하나 맞았다고 사람을 살인자로 뭡니까? 내가 죽였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살인 흉기라도 나왔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즉 사람을 죽인 칼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칼을 얼마나 완벽하고 은밀하게 숨겼는지 알고 있기에 마지막 배짱을 부린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 흉기를 찾으라? 좋다. 내 놈 집을 이잡듯 뒤져서라도 찾아내주마. 샅샅이 뒤져라. 암행어사의 명령에 역졸들이 최 부자의 집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포승줄에 묶인 최 부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경련, 공포, 그리고 강박. 안 돼. 다른 데는 몰라도 사당은 안 돼. 조상님 위패 뒤는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관아 담장 너머 멀리 보이는 자신의 기와집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눈, 칠성의 신안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관아 마당에 서서 최 부자가 황급히 시선을 떼어낸 그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보박, 으리으리하게 솟은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 그 집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칠성의 신안이 다시 한번 한계를 넘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눈앞에서 거리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관아 담장을 넘어 최 부자 댁의 대문을 지나 안채 뒤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엄숙한 건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당.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 굳게 닫힌 사당 문틈 사이로 칠성의 시선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사당 내부에는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제단 위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은 그중 가장 높은 곳, 고조 할아버지의 위패를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검은 나무 위패일 뿐이겠지만 칠성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위패 뒤쪽 벽과 위패 사이의 좁은 틈새에 숨겨진 나무 판자. 그리고 그 틈새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아우라. 그것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원한 섞인 피비린내의 시각적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붙이가 오래되어 부식될 때 뿜어내는 미세한 녹가루가
마치 춤을 추듯 위패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 비친 그 녹가루의 춤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도공 가족의 영혼이 범인을 지목하며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 그리고 녹슨 쇠. 저곳이다. 칠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가장 신성하고 정결해야 할 공간에 가장 부정하고 끔찍한 살인 흉기를 숨겨둔 최 부자의 뒤틀린 믿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으로 칼의 살기를 눌러야 내가 산다. 그것은 악인이 만들어낸 광기 어린 미신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은닉처였습니다. 칠성은 암행어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은 옆에 있던 포졸의 붓을 낚아채어 흙바닥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거친 붓질에 먹물이 튀었지만 그 내용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당, 조상신의 위패 뒤. 그곳에 피 흘리는 칼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칠성은 붓을 던지고 최 부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명은이 그 글을 읽고 경악하며 암행어사에게 외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칠성님이 보셨습니다. 흉기는 최 부자 댁사당, 고조할아버지 위패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동자가 흰자위만 남을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그곳은 안 돼. 내 조상님을 욕보이지 마라. 어떻게 그걸 안단 말이냐? 그의 처절한 비명은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최가의 사당을 쳐라. 위패 뒤를 낱낱이 뒤져 피 묻은 칼을 찾아와라. 역졸들이 바람처럼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내 조상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듯 맑은 구름 한 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의심으로 쌓아 올린 최 부자의 견고한 성이 벙어리의 눈빛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역졸들이 바람처럼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간 지 십경이나 지났을까. 관아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역졸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사 또 나으리 찾았습니다. 사당 고조할아버지 위패 뒤쪽 판자를 뜯어내니 그 속에 이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졸이 비단 보자기를 풀자 녹이 슬고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엉겨붙은 환도 한 자루가 드러났습니다. 칼자루에는 도공이 씨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새겨져 있어 이 칼이 본래 도공의 작업 용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최 부자가 도공을 살해할 때 빼앗아 썼던 바로 그 흉기였습니다. 그 칼을 본 순간 최 부자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어찌하여 칼의 살기를 누르지 못하시고 들키게 하셨단 말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의 살인 흉기를 숨겨두고 조상의 기운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폐륜적인 발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경악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을 보았나. 사당의 흉기를 숨겨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천벌을 내리신 게야. 벙어리 칠성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어. 저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니까. 암행어사는 판결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죄인 최가는 들어라. 너는 재물을 탐하여 무고한 일가족을 몰살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조상을 욕보였으며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여 죽이려 하였다. 그 죄는 하늘과 땅이 용서치 못할 것이다. 이에 너를 참수형에 처하고 가산일체를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노라. 최 부자는 거품을 물고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명은이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명은을 바라보며 손짓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명은은 눈물 고인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죄와 벌의 시간도 무르익어 어느덧 최 부자의 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어기 형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죄수 호송 수레인 함거에 실려 나오는 최 부자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비단옷은 다 찢어졌고 산발한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을 맞으면서도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 청자, 내 건데. 그때 함거 앞으로 말끔한 무명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얀 장옷을 곱게 차려입은 명은이 함께였습니다. 함거를 끌던 소가 칠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 부자는 흐릿한 눈을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30냥의 흉가로 내쫓았던 그 벙어리 머슴. 이제는 10년 묵은 원한을 풀어준 의인이 되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쯤 깨져서 덜렁거리는 낡은 밭가지였습니다. 칠성은 그 모욕의 증표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깨진 밭가지를 함껏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밭가지 안에는 하얀 가루와 엽전 한 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대답 대신 명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칠성의 마음을 담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 칠성님이 전하시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밭가지 안에 든 것은 하얀 소금입니다. 칠성님께서는 소금은 썩지 않는 법이니 부디 저승에 가시거들랑 이 소금으로 당신의 썩어 문드러진 탐욕과 죄를 씻어내라고 하십니다. 최 부자는 밭가지에 담긴 소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소금 결정이 마치 자신의 검은 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엽전 한 입. 이것은 당신이 칠성님에게 흉가를 팔며 받았던 30냥 중 칠성님이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노잣돈입니다. 당신은 칠성님에게 깨진 밭가지와 모욕을 주었으나 칠성님은 당신에게 정화의 소금과 자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명은의 말이 끝나자 칠성은 최 부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오만이 아니라 한때 주인으로 모셨던 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죄지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깨진 밭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밭가지의 까칠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천하의 보물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귀한 사람을 짐승 취급했구나. 최 부자의 통곡 소리가 고을 어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함거가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악인의 비참한 말로와 의인의 고결한 마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흉가라 불리던 산미 뒷단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칠성은 발견된 고려 청자를 모두 나라에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칠성의 공로를 치하하여 큰 상금을 내리고 칠성을 고을의 별감으로 임명하여 억울한 백성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칠성이 받은 상금으로 흉가를 허물고 새로 지은 기와집은 청운제라 불리며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청운제의 대청마루. 비단 옷을 입은 칠성과 고운 쪽진 머리의 명은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고 슬하의 토끼 같은 자식들도 두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고을 사람 누구도 그를 벙어리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칠성을 찾아와 그의 신안에 진실을 묻곤 했습니다. 칠성이 찻잔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10년 전 도공이 묻혀있던 자리에 세워진 위령비가 보였습니다. 칠성은 명은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과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명은은 칠성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서방님.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겉모습만 보지만 서방님은 마음으로 보시지요. 그래서 흉가가 보물창고로 보였고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될 것을 알아보셨지요.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은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흉가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던 고려청자의 비취색보다 더 맑고 깊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맑은 풍경 소리가 마치 벙어리 칠성의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듯했습니다. 거짓은 혀로 꾸미지만 진실은 소리 없이 빛나는 법이다. 모두가 버린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낸 벙어리의 눈. 그리고 그 눈을 믿어준 여인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깨진 밭가지에 핀 하얀 소금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로운 전설로 남았습니다.